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애초에 예고는 4분 모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3분 모시겠습니다. 1대2 토론, 2대1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간 배려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로 일하고 계시죠?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분인데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성치훈입니다. 네. 원래 한 분을 더 모시려고 하는데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저도 앵커 칼럼으로 말씀드렸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일단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사 참여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지역구 성당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나경원 전 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에 나오냐 안 나오냐인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루가 다르도록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아마 설 전에는 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네.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아마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좀 다시 주고 그 이후에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그러니까 주어가 누가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아니 나경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대통령께 어떠한 의사표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일단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서 지금 본인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제 판단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윤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걸 패싱해서 자신의 의사를 국민들께 먼저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신뢰를 하는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게 출마 안 하는 게 대통령 뜻 아닌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나요? 예의라도 차리려고 하는 거죠. 예의라도. 예. 이를테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꼭 나가야 된다라는 말은 하고 당대표 이를테면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 네. 우리 성 부위원장님. 이제 일단 지금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해임이 윤석열 정부의 1호 장관급 해임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끝내 한 명도 해임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장관급 인사의 해임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도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 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해임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우리 대통령실은 이 전당대회나 당무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위원회 내부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해임을 했단 말이죠. 그 과정 그 전에도 그렇게 치면 그걸 다 믿어준다고 치면 지금 이번 해임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해임을 당한 거거든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저 근데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사실 출마 선언만 안 했지 지금 행보를 보면 지금 사실상 전당대회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일정도 절에 갔다가 성당 가고 그런 다음에 오늘은 또 그 이승만 박정희 와 묘역 참배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 기자 카톡방 개설해서 이제 공보 카톡방을 개설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전달하겠다라는 전당대회 준비용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의 타이밍이나 윤 대통령과의 이 메시지 최후 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행보는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나경원 의원이 저는 어느 정도는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사실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도 한번 낸 적이 있고 또 본인이 지금 당대표에 대한 좀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지금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는 나오고 있고 좀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 준비는 좀 다 됐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왜 지금 당장 발표 안 하느냐?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대표에 대해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난 여론이 좀 있겠죠.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는데 그 틈을 탔다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 좀 피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 사이에 아마 여론에 대한 변화도 좀 지금 한번 따져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으로 출마 선언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좀 찾는 거 아니냐. 전 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고차원 방정식이기도 할 텐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는데 해임한 거, 그 다음에 기후환경 대사직까지 해임했잖아요. 이건 좀 센 거죠? 굉장히 센 거고요. 사실 네. 정책적 이견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거는 갑자기 저출산 문제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하나 그냥 검토해 본다. 헝가리제도 검토한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사의를 표합니다. 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니까 사의를 표명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애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드랍을 안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해임이라는 걸 하면서 기후대사까지 동시에 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더 이상의 대통령실의 의중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할 말은 했고 그 해임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전 이제 본인의 대표 출마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애초에 잘못된 인사였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기후환경 대사직과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서 맞는 수행하는 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을 주면서 실제로 3, 4개월 뒤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직을 준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줄 때 너 언감생심 당권 나가려는 생각을 접어라는 의중이 깔려 있었어요. 애초부터. 네. 그런데 그것은 약간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강아지들한테 왜 이 먹을 거 주면서 기다려라고 하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사라지게 되면 강아지가 그 기다려란 말을 잊어버리고 그걸 먹게 되잖아요. 약간 그럴 만한 수순이었다. 그래 애초에 그럴 만한 분에게 이런 자리를 준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잘못된 오판이었다. 아닌 것 같아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강아지가 되면 안 되니까. 아니 이게 또 양두구역으로 또 비화돼가지고 네네. 말이 또 이상하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 이 당권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주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애초에 정리가 불가능한 분에게 그 자리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해임을 했으니까 네. 대통령 친윤계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은 정확히 전달됐는데 이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네. 신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예, 뭐 저도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분이 당대표를 오래 준비를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체제가 탄생할 때도 그렇죠. 이분이 출마를 했던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당에 대한 그런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을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직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위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해임 자체는 매우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래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운신의 폭을 더 좁히려고 하고 있는 이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이 친윤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 그 나경원 전 부위원장한테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심파 어쩌고 하는 예, 지금 뭐 조롱성 발언까지 뭐 다양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거의 집단적 린치를 당하고 있을 때 입장을 내기가 되게 애매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하는 메시지를 혹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계속 이 해임되는 과정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좀 조심하면서 멘트를 날렸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전선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장제원 의원으로 당신 친윤 의원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원하는 사람들이냐.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나도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는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그 선을 넘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 그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지금 대통령의 뭐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건 아니냐,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공격 전선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오히려 그들의 이런 그 압박이 나경원 의원에게는, 전 부위원장에게는 지금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장제원 의원은 평소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하는 말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 메시지만 전달하고 우리 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합해서 좀 노력해 봐요. 뭐 당내 중진으로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발언이 아니라 약간 인격 파탄시키는 식으로 센 발언을 하는 까닭은 뭔가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평가에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그냥 자력으로 부상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행 권력,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지금 각을 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건 당연히 나경원 의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서 이제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놀라진 않습니다. 이제 이분이 메시지 자체가 워낙 강하신 분이었고 그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 있을 때도 그 공격수로 이분이 항상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는 상당히 좀 잠행을 했었죠. 근데 원래 그런 분이셔가지고 사실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사실 우리 동료 아닙니까? 동료에 대해서 선을 넘는 그런 발언들을 너무 쏟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오버페이스를 좀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에 뭐 배현진 의원, 뭐 김정재 의원 해가지고 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강한 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장격이 장제원 의원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무게가 상당히 남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그냥 2쿠션, 3쿠션은 절대 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1쿠션만 오로지 그냥 이 빨간 공 2개를 향해서만 치시는 분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어떠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 구도를 형성해서 맞붙게 되면 다음번 공천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굉장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자체가 누가 더 훌륭한 허수아비인가 이거를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실현할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경원 계속해서 우리한테 대적하려 들면 너 공천권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다른 언어로 굉장히 강하게 그냥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경원 전 의원만 겨냥한 협박은 아닐 수 있겠네요.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만을 겨냥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흐름을 보시면 처음 그 대상이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들, 그분들이 공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었죠. 그다음 이제 둘을 좀 잠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던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당시 미리였던 나경원 의원한테까지 이게 온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 국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침묵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불이 번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당에서 이런 좀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면요, 나경원 의원도 그 압박에 굴복해서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게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학교폭력 그 왕따 문제랑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정당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참 죄송한 모습이고, 이런 것은 정당에서 저는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굉장히 좀 파시즘 같은 그런 행태다. 그래서 비난받아 좀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주당은 사실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약간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 아까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네네.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윤으로 대표될 수 있잖아요. 그 싸우던 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뭐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저렇게 싸우니까 저렇게 핍박 당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경원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윤이 아니고 그냥 비윤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간택을 받지 못한 사람 정도거든요. 그런
본인은 약간 친윤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친윤을 느낌상. 추구했으나 네. 선택을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선택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은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전 다른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저는 주권자들한테도 메시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뭐 야당을 뭐 계속 탄압하고 뭐 반대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메시지, 나의 이런 기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계속 탄압할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이거를 좀 자제시킨다고 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발언 자제를 시키면서 마지막에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제재할 것이다. 전 이거 되게 위험한 선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되는 목소리는 제재의 대상이다. 저희 민주당도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용납되지 않기 시작했을 때 뭔가 수용되지 않고 자꾸 공격을 받기 시작했을 때 흔들렸다고. 문재인 정권 때. 그때도 그때가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니까 바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제재 대상이다라고 발언을 한 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했던 전 주권자들도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네. 이게 사실은 당내에서 좀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의 전형인데 이게 패거리 정치입니다. 패거리 정치인데 뭐 정치라는 게 항상 세를 이루니까 뭐 나쁘게 말해서 패거리지 또 그런 세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 제가 패거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전과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공감이라는 그룹이 지금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밝히지를 않으니까요.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이제 공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거의 불나방 같은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나방들이 꼬이듯이.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이건 패거리 정치고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은 또 소수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제하고 또 척결하고 축출하고 이런 굉장히 저질스러운 정치를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전 이번에라도 나경원 의원이 이거는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이런 데 굴복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본인의 소신을 지켜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에서도 이런 잘못된 움직임, 패거리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이건 비단 국민의힘의 문제만은 또 아니고요. 네. 이런 문화는 좀 우리가 좀 국민들께서 견제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세 분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만약 내가 나경원이라면 세 분 다 출마하실 거죠? 네, 여기 나가죠. 네. 여기 다 나갈 사람만 나갈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걸 여쭤볼게요. 나가되 놀림 뭐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났고 또 윤핵관의 의중만이 아니라 해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출마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뭔가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저에게 뭐 혹시라도 네네, 뭐 얘기를 물어본다면, 하신다면 이렇게 메시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물어본다면, 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당은 대통령실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실의 지휘 종속을 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당은 당대로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당이 대통령실에 종속되어 있죠. 외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당은 대통령실의 부하가 아니다. 그 말은 과거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네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멘트거든요. 전 그걸 가지고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소신을 펼치는 좀 그런 신선한 정치를 한번 이번에 해봤으면 좀 아니 좋겠습니다. 신인규 당원님 당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어도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될 유일 세력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네. 저도 우리 정부를 탄생시켰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심과 멀어지는 정책 내지는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 편이니까 다 감싸줍니다. 아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아 이건 옳은 거야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고 그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을 솔직히 얘기해서 망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결과는 있다는 탄핵이었죠. 거죠.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진영에서도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안 되면요. 이건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내부에서 잘못 갈 때 그걸 침묵하고 오히려 더 잘한다 하면은 그게 조선시대 때 간신 아닙니까? 간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용납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먼저?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제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결국 그 내년에 있는 총선의 승리를 하는 것이 네. 승리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한다면 일단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얘기하지만 이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일단 가야 되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계속 밀리는 선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도권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당협위원장 분들이 아마도 이 본인의 지역에 이미 이 검사 출신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차기 공천에서 본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는 다음에 혹시 공천 때 반발하는 사람도 똑같이 쳐낼 거야, 똑같이 이렇게 압박할 거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분명 마음속에 이런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나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그 반발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이 것들이 모여서 분명히 나경원 지금 드러나지 않는 지지율로 합쳐져서 다른 향성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은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승리가 중요하고 나경원의 역할이 있다, 이런 거고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는 젊은 세대와의 연합 정치였단 말이죠. 네. 네,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연합 정치. 그러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는 개념적으로는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금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 약간 본인은 이제 친윤 그 호소인으로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윤처럼 이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 어떤 역학구도상 또 개념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로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축소되는 거거든요. 영남 정당으로 축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기후위기 이 부분 저는 어쨌든 진정성 있는 인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라든가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이것을 당이 이끌고 가서 지금 현재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혹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야당과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하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완전히 뒷받침하는데 내 혼신의 힘을 쓰겠다. 설득력 있죠. 네, 그 이런 중요한 문제에 정부에서 당이 관심 기회를 있고, 줬는데 이거를 잘랐으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관심 갖고 이걸 더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좀 같이 섞어보면 괜찮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네, 나경원 의원이 이 방송 챙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야당으로 가보죠. 본방송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긴 했는데요. 일단 인서트 하나 듣고 싶은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KBS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나 이게 너무 좀 안 좋아서 내가 들어가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만날 만한 계기도 없거든요.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이재명이 수투하셨는데. 네, 그 사람이라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데요. 내일쯤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 이동학 최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 일단은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검찰의 압박이 직장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혼자서 버틸 이 정신적인 어떤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전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악어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어새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갈 겁니다. 악어와 악어새라는 건 새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어가? 네,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악어의 이에 낀 어떤 이 때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계속해서 갈 거예요. 아마 총선 때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핵심적인 어떤 증거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오늘 또 이제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이제 아마 소환 이것에 응할지 말지 또 이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마 이 지금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이나 원하는 건 그냥 계속 시끄러운 알겠습니다. 상황, 네. 요 상태를 원할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30초는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뇌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인데요. MB 대통령 처벌 사례가 분명히 있고 쌍방울과 경기도는 상당히 좀 유착된 관계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긴 말할 게 없고 김성태 씨가 들어와서 수사에 적극 응하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법과 원칙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본방송 여기까지 하고 방과후 교실에서 또 수업에서 세 분과의 이야기 나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죠. 신인규 변호사 세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게 제가 유도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성치훈, 네, 성치훈입니다. 네. 네. 신인규입니다도 해주시고 자 쌍방울 뭐 이게 판을 흔들 만한 카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나 그 사람 만난 이유도 없고 만날 뭐 적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 판은 안 흔들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 네, 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대납이라는 범죄가 발생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검찰 근데- 출두 이전에. 예, 근데 네. 이제 왜 억울한데 그러면 왜 그동안 왜 조사에도 안 응하고 왜 외국에 나가서 도피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지 이제 이게 하나 좀 의아하고요. 네. 제가 그 쌍방울하고 경기도에 그냥 관계는 지금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제 네, 네. 이재명 지금 지사 수감 중이죠. 예, 네. 시절에 있었던 이제 경기도 2인자죠 부지사니까요.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쌍방울 법카 써가지고 이제 그걸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일을 좀 해왔다고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고요. 대북 송금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을 전 눈여겨보는 게 그 이재명 대표 2018년도에 그 대법원에서 그 무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이례적으로 그때 당시에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사실 이때 이재명 대표 그 재판 받으러 들어갈 때 다 이제 정치 생명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변호인단을 거의 호화 변호인단을 다 짜서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요 역할 하던 분들 다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이렇게 계열사나 이렇게 다 간 게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권순일 대법관이 이걸 했었는데 그 김만배 씨가 뭐 대법원에 무슨 이유인지 뭐 8번씩이나 뭐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도대체 그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 호화 변호인단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인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변호사비를 다 내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혹 수준에서 현재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 건도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새로운 팩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환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한 이야기 말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쌍방울과 경기도 저는 이것도 네. 그래서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네네.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다. 예, 저는 네. 알맹이는 사실은 이재명 이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알맹이는 사실은 검찰이 잡아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주변을 계속해서 수사하면서 괴롭히는 형태로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실제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돼서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언론 플레이를 덮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양들을 봤을 때는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잡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이 상황이 쭉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목적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다. 그냥 정치적인 타격을 계속 주는 데 있다라고 앞서도 말씀하시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우리 성 부의장께서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이 한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아마 네네. 검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 그 대장동 건과 관련 있는 남욱 변호사나 그리고 그 김만배 씨 이 둘의 첫 번째 그 반응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난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은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던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남욱 변호사는 입장을 바꿨죠. 그리고 김만배는 지금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한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남욱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김만배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게 갈리게 될 건데 그거에 따라서 요 그 쌍방울 관련 사건들은 그 가르마가 타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아마 그 김성태 전 회장 오고 바로 수사 들어가고 하면서 검찰은 또 이 다른 사건들과 같이 피의 사실 공표를 아마 대놓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세하게 언론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드러날 것이고 좀 저희는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작년까지는 사실상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사실 검찰의 시간이었고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걸 대응하는 과정이 무대응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온 건데 이제 이 정도 그 한 번 소환 통보됐고 또 다른 건에 대한 이제 소환 통보가 나왔고 그 쌍방울 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 대장동 소환 통보를 했죠. 네, 대장동 소환 통보 됐으니까 그리고 쌍방울의 핵심인 지금 김성태 전 회장도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너무 무대응 전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좀 본인이 이제 사실상 그 대장동 건의 그 기소장에는 본인이 주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어나 뭐 다른 형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안 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주어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저는 이 당의 지지율 하락이나 이 사법 리스크는 더 구체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남의 일이라 범죄가 있으면 뭐 수사받고 처벌받고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뉴스를 이 건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갈 길이 먼 나라에서 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흔히 리스크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조용한 수사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 제1야당의 대표고 다수당의 대표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MB 대통령 사례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당시 이게 뇌물로 이제 삼성에서 그 미국 다스 소송하는 거 변호사비 대신 내줘가지고 이제 뇌물로 처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은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수사에 정 안 하면 좀 민주당이 다수의석 있으니까 뭐 특검이든 뭐든 저는 해야 된다는 일단 입장이라 진실에는 저는 성역이 없고 여야도 없어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게 성남시장 때부터 이게 쭉 봐보면은 참 이게 저도 참 궁금한 게 대장동 의혹 이거는 뭐 뇌물이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아니면은 업무상 배임이든 법률 적용을 해서 이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을 가지고서 특혜를 이런 식으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한테 줬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똑같고 위례도 다 비슷합니다. 그 변호사비에 대해서도 MB 대통령 처벌 사례 있듯이 이것도 만약에 쌍방울하고 해서 대납이 됐다 그러면 이건 뇌물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남FC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구단주였거든요. 구단주면서 이거를 이제 두산의 그런 현안들을 해결해 준 거와 대가로 교환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은 문제될 건 없는 거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많이 잊혀졌습니다만은 당시에 김혜경 그 여사에 대해서도 그 성남에서 기한도 안 하고 막 11년 동안 데리고 있던 분을 막 비서로 이렇게 사유화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얼마나 공적인 일을 정말로 이런 좀 문제 없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비 대납도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을 봤을 때는 뭔가 쌍방울과의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밝혀보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도 그 쌍방울 법인카드 갖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에서 그냥 그렇게 카드를 쓰게 해줄 리는 없을 거 아니냐. 공짜 없죠. 네,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검찰이 지금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시에 당대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실제로 이제 전 그러한 의혹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검찰력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검찰력이 지금 뭐 60명 이상 뭐 투입돼 가지고 거기엔 수사관들까지 하면은 수백 명들이 지금 여기 투입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공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검사들 안 그래도 할 일 많아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몇 년이 또 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불안한데 악어새가 계속 필요하니까 끝까지 이걸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
국정 동력도 결국 만들어서 개혁 작업에 나서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덮이게 되면 야당에서도 이거는 기분, 감정의 문제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뭔가 하고 싶어도 이거를 계속 협조하기도 굉장히 좀 난망한 상황인 거예요. 계속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국정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실제 좀 털 건 털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압수수색도 300건이 뭐 넘게 했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나온 것만 그 정도인데 안 나온 걸 따지면 훨씬 더 되고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쳐요. 더 이상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국면을 하루빨리 끝내고 좀 다음 국면으로 실제 정책을 좀 다루는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요즘 아까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좀 와닿는데 요즘 종편을 보면 매일 그냥 김만배로 시작해요.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뭐 대장동 사건 이 얘기만 하루 종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좀 이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법적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좀 새로운 화두도 던지고 해봤는데 전환이 안 되는 걸 보니 이거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뭐 민생 이슈든 뭐 선거제도 개혁이건 개헌이건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지고 너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정부도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이슈로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이 야당과 이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법부 다수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생 이슈를 같이 논의하고 정책적 논의도 좀 풀어가야 협상을 통해서 정부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여기에만 쏠리는 것이 결코 여당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별도로 그럼 대장동 특검을 한다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치고 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려면 차라리 서로 특검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장동 같은 경우도 결국 처음에 저축은행에서 1,155억 여기 이제 땡겨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또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힘 차원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이거 특수관계라고 일컬은 박영수 특검 거기 관계된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그러니까 제기된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특검은 네, 그냥 다 다루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짜증나지 않게 그냥 두 분은 제기된 모든 대장동에 대한 문제를 다 다루는 특검은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신 변호사는 저는 제한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특검이라는 것은 이제 예외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설특검법 그렇죠. 있지만은 수사가 안 됐거나 안 하고 있거나 미진할 때 그때 저는 특검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많은 그 검찰개혁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검사들 인사교체하고 뭐 찍어내기하고 하면서 수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서 이제 좀 피로감이 있는 건데 저는 대장동 의혹이나 이 위례나 이런 성남FC 이거는 수사를 검찰 공무원들 다 무슨 뭐 조직적으로 장악해서 다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수사가 되고 있는 거는 수사에 맡기면 될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박영수 내지는 권순일 뭐 김만배 관련된 그런 50억 얘기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 특검을 해가지고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특검에 실익이 있다고 보고 국민들이 이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가야지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쌍특검하자 해서 자기 것도 특검에 맡기자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협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분리해서 봐서 안 되는 거는 특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신 변호사 말씀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왕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왜냐하면 어떤 사건의 경우에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 갈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죠. 미진하면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경찰 수사다가 안 되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그렇죠. 검찰 수사 끝난 다음에 유족이나 생존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특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해법처럼 지금 진행되는 건 검찰이 가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특검을 논의하고 지금 진행되지 않는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을 가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치면은 그 말씀하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검찰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모순적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뭔가 하라고 해도 다 말 잘 듣는 건 아니다라는 이 논리가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다가 검찰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찰 통제가 잘 안 됐던 시기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더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좀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그런데 받지는 않으시. 네. 저는 요거는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 검찰이 가장 통제받아야 되는 게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게 검찰이 문제지 수사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여기서만 인권 침해가 있다거나 검찰력을 남용해서 쓴다 그러면 그건 비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검사가 검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수사를 하고자 해도 윗선에서 그걸 막으니까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검찰이 검찰의 일은 부패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를 지금 잘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됐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특검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학 측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뭐 막을 수 있었다면 조국 사건 같은 거 일어났겠습니까? 저렇게 그 대통령 인사권에 반해서 이걸 물론 뭐 문제가 있는 지점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도한 수사 모든 가족들을 다 핥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통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에 맞서서도 사실상의 자기 휘하에서 움직였었던 검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이제 이 수사 관련돼서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 검찰 수사 지켜보고 이거는 특검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부터 저는 공정성은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지금 뭐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일단 진단 해법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우리가 출구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2023년 한 해 동안 소위 뭐 그게 검찰 리스크라 부르든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라 부르든 그 속에서 맴돌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해법도 또 토론해 가면서 찾아보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중인데 아크 부대 가서 하신 말씀이 좀 의아해서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적도 이란 뭐 또 우리의 적은 북한 뭐 이런 발언은 약간 그냥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좀 감싸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큰 뭐 문제라고 한다면은 좀 너무 즉흥적인 거죠. 근데 국내 정치에서도 즉흥적으로 됐을 때 과거에 뭐 박순애 장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게 참 안보나 외교의 문제는 더더욱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란하고는 우리가 뭐 작년인가요? 수교 60주년 됐다 그러고 다 우리랑 그 관련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가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걸 밝히면서 동시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란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병들 사기 올려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어쨌든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이 그냥 답신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이제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했었던 거죠. 실제 우리나라 강남에 가도 테헤란로가 있고 그렇죠. 또 네. 그 테헤란에 가도 서울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복잡 다단한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좀 챙겨주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좀 그것들을 좀 고려해서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쉽습니다. 전 이번 논란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 대통령실이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게 짧건 길건 대통령실의 검토의 검토 계속된 다시 검토를 해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메시지 사고나 이런 기초적인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고요. 저는 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초반부터 계속 지금 좀 실망하고 우려를 하는 게 제가 아는 그 어떤 보수 정권도 이렇게 능력, 뭐 약간 무능함 이런 기본적인 걸 못 챙기는 걸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자들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우리 보수는 능력은 있어.
그게 항상 자부심을 가지던 거라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도저히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실 기강 전체의 문제를 한번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지금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릿속에 이 강한 안보, 강한 국방에 대한 거의 집착적 수준을 보이고 계신데 이런 걸 계속 말로 레토릭으로 어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한 대 오면 두 대를 보낸다. 뭐 전쟁도 불사하라. 뭐 북한은 우리의 주적. 계속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강한 국방, 강한 안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강한 국방이나 안보는 이렇게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 군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전략적으로는 합참 의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국방부장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군 통수권자로서 명확히 상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준비가 미숙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강한 메시지로서 이 강한 안보와 국방을 표출하려고 하시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네. 신은규 변호사님 혼자 오셨으니까 대통령실 메시지 관리 조금 뭐 책임도 묻고 또 긴장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같네요. 뭐 전반적으로 저는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그 300억 불 정도의 그런 좀 여러 가지 투자 유치라든지 좀 성과를 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면서도 또 이런 그 사소한 그 발언들이 정말 작은 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실수들은 오히려 그 외교 성과를 더 가리우는 이제 그런 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메시지 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